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를 비롯한 대형 땅꺼짐 사고, 그리고 시설물 외벽 장신구 추락 사고, 이런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평범한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가, 또 작업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 소식이 잦아지다 보니까 공사 중인데 저 길 지나가도 되나? 이 다리 무너지지 않나? 우리 집 주변 도로 안전하나? 괜히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이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11주기이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인데요. 세월호 이후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졌다고 느끼십니까?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각종 사고 후엔 부실 시공, 안전 불감증, 미숙한 대응, 책임 회피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한다는 건 추모의 의미만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두의 다짐과 노력인데요. 올해도 되묻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더 희망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인데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산업계에 부는 중고거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소직업 시간에는요, 뽑고 싶게 만드는 면접 답변 준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표가요, 2020년 세계 11위에서 올해는 39위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이것의 파워,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최상위권이었던 우리나라는 이것 파워도 옛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이것은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신분증인데요. 외국에 체류할 때 국적을 증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없어서 집에 다시 간 적도 있습니다. 네, 외국에 체류할 때 국적을 증명하고 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야죠, 이거.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요, 이번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농수산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총 6건 정도가 발의가 됐는데요. 23월 달에, 3월 말에 윤준병, 그리고 문대림 의원, 그리고 이달 들어서 어기구, 송옥주, 문검주 의원이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윤병준 의원이 그 농안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이것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또 한 건의 농안법 개정안을 11일에 또 재차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일명 그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뭐 이번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의원들이 낸 개정안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 안을 좀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고요. 또 가격 폭등 시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또 마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도록 하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핵심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개정안에 따라 구성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여기를 거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그러니까 직전 5개년 중에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산정하는 가격을 이제 기준 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을 이제 농식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 미만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용을 하자는 건가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용 품목도 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지원할 것지도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가격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익 중 얼마를 정도를 지급을 할 것인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농산물 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이 재량권이 막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원장은 현재 이 개정안으로는 농식품부 차관이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그리고 다른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개정안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할당 관세나 TRQ 그러니까 저율 관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 이게 고스란히 생산자의 농민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수입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예로 들면 구역무역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수입업자에게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에 따른 이익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을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이거 줄여서 농안기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안의 골자는 이 농안기금을 쓰는 용처를 좀 늘리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안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저율로 농산물이 들어오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이 농안기금이 이에 해당하는 농가나 이들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에 지금 지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농안기금의 지출 용도의 수입 이익금 중의 절반가량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국내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전남 지역 구제역이 이번에는 돼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안의 경우에는 확진일 기준으로 해서 3월 16일 날 한우에서 구제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앞서 영암에서도 14일 구제액이 확정이 되면서 이 한우만 놓고 보면 영암에서 총 13건 그리고 무안에서 한 건으로 3월 23일 이후로는 또 발생이 멈췄었는데 이달 들어서 무안 돼지농장에서 11일에 2건, 14일에 3건 이렇게 총 5건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 반경 3km 이내 방역대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호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3월 16일 무안 발생하는 농가, 여기가 5차 발생 농장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는 한 500여 미터, 길게는 2.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돼지에서 구제역이 특이사항이 있는데 네. 일단 구제역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무안군에 내려진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서 관련 농장을 검사하던 중에 확인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염 초기 상황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어쨌든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 제한 조치를 풀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더 확산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3월 23일에 영암 한우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무안 돼지농장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까지는 2주 넘게 간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11일 2건의 돼지농장 구제역 확진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이런 설명을 내놨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동 제한 해제 검사를 진행하던 중에 해당 농장 축사 바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그래서 이어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 구제역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것처럼 시료를 떠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거고요. 방역 당국의 고민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 이준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계에 불고 있는 중고거래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은데요? 네.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말을 최대한 적게 걸겠습니다. 네. 요즘 산업계 전반에서 리커머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전 리커머스란 설마 리커머스? 야, 맞습니다. 아는 영어였군요. 이게 뭔가요? 리커머스가.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간단하게 말해서 중고거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익히 생각하듯이 중고 제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또 쓰던 물건을 수선해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정판 제품을 가치를 높여 되파는 리셀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모든 재판매를 포괄하는 의미로 리커머스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 누군가의 것이었던 물건을 사는 게 더 멋져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리커머스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됐거든요. 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리커머스 시장이 2008년 4조 원 규모에서 올 2025년에는 10배 이상이 뛴 43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소비자 5명 중 3명이 최근 1년 사이에 이 중고 거래를 경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리커머스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 재화의 선순환, 이 환경 오염에도 좀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수명도 늘어나고 환경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특정 브랜드명을 검색하면 보통은 새 제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중고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브랜드와 협의를 해서 노출 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직접 매출에 영향을 주는 신제품보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되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예. 그래서 리커머스가 이제 오래된 것이라는 이미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리커머스 열풍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션 업계에서도 듣기로 이제 중고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어요. 패션 업계에서 그렇다는 게 전 좀 개인적으로 놀랍거든요. 굉장히 빠른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네. 근데 직접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중고 거래에 나선 브랜드들이 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패션 업계가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만큼 예. 리커머스에도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원래 패션 업계에서는 리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한정판을 내놓아서 더욱더 가치를 높이고 희소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케팅을 했었는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쓰더라도 짧게 쓰고 SNS에 포스팅 한두 번 하고 리셀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중고 시장에 오히려 새 제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기반으로 브랜드 자체가 중고 플랫폼을 같이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인 M사는 M유즈드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자사에 입점돼 있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패션 아이템까지 같이 매치해서 중고로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 아 그럴 계획. 네, 예, 올 예. 3분기에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중고 거래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요가복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한 브랜드가 고객이 사용하던 제품을 매입해서 직접 관리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런 리커머스 프로그램인 Like New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가복을 사서 입다가 안 입게 된 옷을 가지고 가면 네. 해당 브랜드에서 그 가치를 측정을 하고 기프트 카드를 주거나 깨끗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우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굉장한데요. 네, 네. 그래서 이 중고 제품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브랜드가 직접 개입을 하니까 그 신뢰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렇겠죠. 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이 판매 후에도 생기게 되잖아요. 아, 그 가치를 높게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물건에 질렸음에도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얻어서 이제 브랜드들이 자사 제품의 리커머스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환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리커머스를 환경 캠페인과 연결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제가 칠레의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칠레가 저도 몰랐는데 중고 의류나 판매되지 않는 재고들이 버려지는 주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중에 70%가 칠레의 한 사막에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칠레의 세상에. 사막이 패스트 패션의 무덤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이 생각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옷 엄청나게 버려지는데 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 버려지는지는 사실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사막에 쌓아두고 있는 거였어요. 네, 충격적입니다. 네, 예. 저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사막의 산처럼 옷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남미의 광고 업체하고 환경 운동 단체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가 협력을 해서 리커머스 아타카마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타카마는 사막 이름이고요. 네. 이 환경 운동 단체가 사막에 있는 의류를 수거해서 세탁과 수선을 하고요. 이 리커머스 아타카마라는 플랫폼에서 수거된 의류를 무료로 판매하고 배송비만 받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수거된 의류의 판매는 5시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였고요. 이 그 플랫폼에서 아이러니한 건 남반구에서 나오는 원재료로 생산된 의류가 북반구에서 소비되고 다시 남으면 다시 남반구로 돌아온다. 쓰레기가 폐기물이 선순환된다. 이런 세상에. 메시지가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사면서 내가 새 제품이 진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환경 메시지와 참 잘 연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리커머스 자체가 지금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인간들이 굉장히 오염을 시키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이 중고 거래에 네. 스토리텔링을 더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이야기를 더 쉬운 거예요? 뭐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중고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남이 쓰던 물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이상한 미신처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남의 맞아요. 쓰던 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낡았으니까 차라리 좀 돈을 더 드리고 새 제품을 사겠다라는 인식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M사는
창립 5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이 됐고 중고거래 플랫폼 네. 회사가 네, 예. 월간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이 넘는 대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중고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제품에 얽힌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할 물건에 에피소드를 같이 얹어서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자들한테. 그냥 이건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사실 이거는 언제 제가 샀고 이런 거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옷은 제가 면접에 입고 갔던 옷이에요. 합격을 시켜준 행운의 옷입니다. 같은 네. 글들을 같이 올려서 나도 왠지 행운이 올 것 같은 기분을 준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소설가들과 협업을 해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몇 가지 골라서 물건과 관련된 소설을 쓰게 하고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이야, 예. 네, 그리고 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팝업 스토어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집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 집들을 1990년대에서 2000년대의 가정집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중고 물품만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세상에, 네.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들이 다른 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내 가전 회사에서도 최초로 개발한 세탁기나 에어컨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찾아가서 신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이들의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예,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전이나 가구 업계에서도 활용 가능한 마케팅 소재 같고요. 그래서 물건이 많은 중고 물품 거래소라는 정의에서 벗어나서 물건과의 애착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보면서 괜히 그 옛날 그러니까 막 몇십 년 쓰던 세탁기 이런 거 바꿔주는 광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굉장히 왠지 모르게 뭉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맞아요. 보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 세상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전시회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고요. 세상에. 네. 예. 이 전시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목이요. 예. 많이 봤지만 이름을 모르는 물건들의 전시입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네. 전시의 제목. 세상에. 네, 말 예. 그대로 물고기 모양의 간장통 아시죠? 배달시키면 오는 간장통. 알죠. 이름을 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네, 빵 비닐을 묶어두는 플라스틱 조각.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려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름을 모르면 검색할 수가 없어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간장통 이런 거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봐야죠, 그냥. 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름을 모르는 것들의 전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 포스터에 이렇게 팔리지 않는 물건들의 사진에 눈물이 날 것 같은 눈 그림을 붙여서 네, 동정심도 유발을 했고요. 네. 또 하나 되게 놀랐던 건 이 전시 홍보대사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재연 배우들을 섭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유 역시 전시의 목적과 동일한데 재연 배우분들의 특징이 얼굴은 자주 봤지만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관된 메시지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네. 예. 자, 해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중고거래 마켓이 있는데 한 가정의 물건을 통째로 파는 이런 중고거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네, 중고 마켓이 있고 특히 앤틱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에스테이트 세일이라고 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통째로 내놓는 중고 거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사갈 때?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 이혼이나 파산 혹은 사망을 할 때 아이고, 예. 집기비품을 모두 팔 때 중개사를 끼고 위탁을 해서 물건을 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새로운 주인을 찾게 만드는 게 이 리커머스라는 게 단지 거래를 넘어서 세대 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된 리커머스를 한번 사용자 또 판매자 입장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의 재발견이네요. 여러분 좀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고 우리 민정 대표님 감기 좀 낫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면접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죠. 자, 그래서 오늘은 뽑고 싶게 만드는 면접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중요한 시간이네요. 네. 예. 그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제 아무래도 경력직이랑 신입직은 질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중장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직과 전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직이라고 하면 옮길 이자를 써서 직장은 같아도 아니 그 직장이 일은 같아도? 네네 예. 일은 똑같았더라도 옮길 이 직장만 바뀌어서 그쵸, 그쵸. 같은 일을 하는 걸 이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직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분들이 이제 퇴사를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자니 임금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임금으로 채용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내가 과거 했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새로운 일로 하게 돼요. 이럴 그냥 때는 새로운 분야로. 네, 변할 전자를 써서 우리가 전직이다. 전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신입 같은 면접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옮길 이자를 썼던 이직의 경우에는 경력직이니까 경력직답게 질문들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경력직은 경력 중심의 질문이 있다면 신입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도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그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냈냐 그리고 네. 어떤 기여를 했냐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신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 뭘 알고 있냐. 예. 알고 지원했냐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경력 같은 경우는 업무 경험을 질문으로 더 많이 한다면 예를 들면 예전에 프로젝트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어떤 결과를 도출했습니까? 몇 명이서 같이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신입 같은 이제 전직의 경우에는 본인이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직무가 바뀐 거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면 어떤 학원이나 어떤 교육 훈련을 받고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퇴사 사유에 대한 질문은 의무적으로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이건 경력직은 거의 100% 나오는 것 같습니다. 퇴사 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퇴사 사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조직 적응력 관련해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경력이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을 아무래도 뭔가 통솔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도 조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직장에서 동료들하고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질문들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해왔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전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이 어린 상사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직을 생각해봐도 왜 이제 전 직장에서 어떠셨길래 옮기는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좋은 말 해야 되잖아요. 네, 전 직장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옮겨? 네. 이거 어떻게 대비해? 좋으면 왜 옮겨? 그러니까. 나쁘니까 옮긴 거지.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대비를 지금 잘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그 중장년 경력직들에서 이거는 어떤 게 있어요? 경력직이니까 직무적으로도 질문이 나오지만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자기소개입니다. 경력직한테도 똑같네요. 예. 경력직한테도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합니다. 일단 그게 이제 서로가 좀 편하죠. 그리고 네. 서로 대화를 할 때 낯선 것보다 자기소개는 왠지 이렇게 프로세스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네, 그죠. 마음을 좀 풀어주는 의미로 자기소개 정도는 다들 준비하고 오시니까 가볍게 먼저 준비한 거 먼저 얘기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이제 악수하듯이 처음 만났을 때. 그렇습니다. 자기소개 해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젊은 친구들 같지 않게. 사실상 그렇죠. 네, 중장년 같은 옛날에 경우 한번 보고 만 거죠. 맞습니다. 네. 너무 오래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 생각 못했어요. 네. 자기소개하러 가면 뭐를 해야 되지? 몇 남 몇째? 어디서 태어나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렇게 네. 해야 되나? 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전 직장에서 몇 년간 무슨 업무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고 담당했을 당시에 어떤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의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본인이 왜 이번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지 옮기려는 사유가 자기소개에 간단하게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아, 그게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곳에 옮기는 회사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소개 안에서도 땡땡 회사에 입사해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기소개라면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당연히 신입도 나와야죠. 네, 예. 신입도 많이 나오지만 경력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데요. 다른 회사들도 많을 텐데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다른 그리고 회사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안 없으니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떤 점이 관심이 갔느냐. 그러니까 대놓고 이 질문을 저희가 우리 회사에 왜,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지원하신 동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도 지원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가장 관심이 갔습니까? 라던가 이걸 약간 돌려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합니다. 본질은 이제 네, 그걸 지원 알고 싶은 동기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세 이게 두 번째는 또 번째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이직 사유. 아, 이게 제일 까다로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네. 예. 근데 지금 1, 2, 3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100%다 나오는 거의 다 거잖아요. 나옵니다. 그쵸? 거의 100%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을게요. 네. 네. 100%다 나온다 네. 이것들은.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 거잖아요. 나옵니다. 그쵸. 거의 100%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을게요. 네. 네. 100%다 나온다 네. 이것들은. 이직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이제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업무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업무가 축소돼서라든가 부서 축소가 돼서라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같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서 사업 축소가 됐다던가 아니면 해당 업무가 많이 줄어서 인원 감축이 있었다던가 그런 얘기를 그냥 해주시는 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예.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이 인사 담당자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같은 경쟁 업체에서 대부분 오시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떻다더라 아니면 평판조회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다고 해서 전 직장 동료하고의 약간 불화라던가 전 직장에 대한 험담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근데 잠깐 궁금한 게요. 아까 지금 방금 평판조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불화가 있었어요. 전 직장에서. 근데 당연히 나는 면접에서 그걸 숨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평판조회를 하면 이 불화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복불복입니다. 평판조회를 정말 꼼꼼하게 해서 찾아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평판조회를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몇 년 일했는지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만약에 근데 그러면은 복불복이라는 건 이런 거네요. 중요한 자리에 몇 개 안 되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좀 깊게 할 거 아닙니까? 네네. 평판조회를. 이때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거의 나옵니다. 아,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직을 할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과거에 나하고 좀 서운했던 관계, 나하고 안 좋았던 관계 다 미리 풀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가서 이제 흑삼 세트 하나씩 사갖고 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예. 네, 그래서 직장 생활 하려면 이제 몸에 사리가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강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무적 강점이 우리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직무 때문에 연관으로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이 여기에 관련돼서 말을 해야 되겠네요. 직무랑 관련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해보고 싶습니까? 라는 이런 방향성을 묻는 질문도 나옵니다. 네. 신입이 아니라 신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입이잖아요, 사실은. 예, 어떻게 근데 보면 그렇죠. 네, 경력은 끌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커리어를 준비해 왔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신 다음에 이 기업에 가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경력직에서 또 정말 100%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 면접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냐. 신입에서는 시간 조절용으로 나오고 있지만 경력직은 이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이게? 중요합니다. 신입이랑 다르게. 네, 경력직 같은 경우에 면접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왔구나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본인의 커리어를 연장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 직무에 대해서 정말 열정도 있고 내가 이 회사로 오고 싶다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야 되는데 네.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력직에서는 조심하셔서 내가 만약에 면접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을 좀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적어두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내가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이 면접 중에 나왔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준비한 게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나는 미리 준비를 다 했었는데 사전에 질문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그 질문에도 그러니까 한 개만 준비해 가면 안 그러면 또 된다는 안 거죠. 되고. 그렇죠. 예. 기업에 대해서 사실 기업 분석을 많이 하면 그죠. 기업 쉽지가 분석을 않아요. 많이 하면 예. 이 기업이 이런 사업, 이런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업종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 그러면 네네. 그 내가 업종 분석과 관련된 질문들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은데 그 대표님이 면접관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현장에서 경력자들이 실수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면접 중에. 가장 예. 조심해야 될 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좀 부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본인이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런 모습들은 남 탓하거나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경험을 좀 약간 과장해서 하시는 경우 거의 탈로 납니다. 프로젝트 참여했을 그건 다 그럴 텐데.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네. 분명히 이분 업무가 아닌데 본인이 성과를 막 다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너무 과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력직 그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풍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선. 네. 우리가 풍선을 불 때 풍선에 바람을 적게 넣으면 바람이 덜 들어가면 풍선이 볼품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너무 팩트만 얘기하면 볼품 없는 풍선처럼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너무 팩트만 얘기하지 않고 조금은 꾸밈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장되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세게 불면 빵 터지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적당한 바람이 예쁜 풍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바람을 만들려면 미리 답변을 준비하셔서 그 답변을 보고 수정해서 본인만의 답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예쁜 풍선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그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면접.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꿀팁을 들어봤는데 우리 진원섭님이 방송에서 이렇게 도움되는 취업 팁 알려주시는 거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저희도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뽑고 싶게 만드는 면접 답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여러분 여권이었습니다. 1249님, 3506님, 3288님 정답 다 보내주셨고 3288님 우리나라만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밤에 야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놀러 나갈 수 있고 최고 코리아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8842님 13년 전 해외여행 후에 한국 도착해서 면세품 쇼핑백에 여권을 넣은 걸 모르고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항공사에 찾아달라고 난리쳤던 기억이 난다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여행하다 보면 또 한국 돌아와서 정신 없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연주 씨의 소원은 봄꽃 축제에 가는 겁니다. 매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막막함이 밀려와